네, 안녕하세요. 2차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차가 무엇인가, 또 차와 대용차의 분류, 기온이라든가 이런 거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차 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옆에 차 한 잔 있는지 궁금한데요. 차 한 잔이 있으시면 차를 한 잔 하시면서, 이번 강에서는 우리가 마시는 그 차나무의 식물학적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나무는 열대, 아열대, 온대 지역에서 자라는 교목 또는 관목. 교목이라 그러면 큰 나무죠. 관목은 덤불처럼 우거진 이렇게 작은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차나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목이나 관목처럼 크기가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키워도 한 1, 2m, 아주 최대한 키워도 2, 3m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작은 나무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 두면은 막 10m 이상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목성의 나무들이 있는데, 그래서 잎도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잎 크기도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해서 우리 손가락 한 2개 정도 크기의 잎에서부터 우리 손바닥 만한 크기의 그런 잎까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형태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차를 만들 수 있는 성질이 같아서 차나무에 이제 같은 차나무로 포함하고 있고 이제 변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차나무는 우리가 마시는 차, 이제 유자차, 모가차 이런 종류들은 대용차류로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 차는 차나무의 이름은 카멜리아 시넨시스라고 하는 그 학명으로 불리어지고 있고, 종자식물문, 피자식물암은, 쌍자열식물강, 동백나무목, 동백나무과, 동백나무속, 차나무종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제 교목과 관목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차나무를 분류를 해서 보면, 크게 분류를 하면 중국종, 인도종, 그 다음에 중국종하고 인도종 사이에 중간적인 성질을 지닌 중간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먼저 중국종은 소엽으로 우리가 이렇게 차 이파리가 차밭에서 충분하게 전개가 됐다 하더라도 차잎의 크기가 이렇게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요 정도 크기예요. 그 다음에 인도종 같은 경우는 차밭에서 가서 보면 우리가 보면은 홍차를 만들거나 이러는 품종에 속하는데, 차잎이 이렇게 거의 손바닥 크기만한 그런 차잎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중국종하고 인도종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소엽종은 이렇게 중엽종은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요 반 크기 정도, 오룡차류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잎이 되는데, 중국종은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등지에서 분포를 해서 이제 녹차를 만드는, 성분상 녹차를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차로 제다하고, 그 다음에 인도종은 홍차로 제다가 되죠. 그 다음에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중간종은 중국에 주로 분포하면서 그 우롱차류로 이제 그 제다가 돼서 우롱차류를 만드는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차나무 지금 잎의 크기가 다양하게 이렇게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잎은 길이가 6에서 20cm 정도인데, 그 중국종 같은 경우는 한 6에서 커도 7, 8cm 정도 크기가 되고, 또 그 홍차를 만드는 인도종 같은 경우는 이 크기가 우리 고무나무 보는 것처럼 한 20cm 정도 그런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보드에서 이제 차나무의 잎 모양들을 보는데, 거기 보면 그 보드에서 한번 보면 거기 10cm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이 소엽종의 중국종은 잎이 작아서 소엽종, 인도종은 ip이 커서 대엽종, 그 다음에 중간종은 중엽종, 이렇게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맨 위에 그림은 인도종, 크기가 한 20cm 이상이 되는 인도종이고, 그 다음 그림이 소엽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중국종에 속하는 녹차의 원료가 되는 소엽종인데, 같은 그 소엽종이라 하더라도 품종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똑같이 차나무의 세 번째 이파리를 따서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한 3, 4cm에서부터 7, 8cm까지
그 토양의 어떤 비옥도라든가 뭐 재배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또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나온 차잎이 봄에 이렇게 새순이 파릇파릇 나올 때 그 새순을 이용해서 차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꽃은 우리 동다송에도 설명이 되고 있지만 차꽃의 그 꽃술이 굉장히 노래가지고 연부당금 방심결이라서 노란색으로 꽃술이 맺혀 있는데 그 꽃잎을 한번 이렇게 전개해서 꽃을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데요. 차나무는 꽃이 올해 꽃이 피면은 이 꽃이 열매를 맺어서 1년 동안 자라요. 그래서 내년 가을에 이 열매가 완전히 성숙을 해요. 그래서 내년 가을에 이 열매가 성숙을 하면 내년 가을에 꽃이 피죠. 그래서 꽃과 열매가 동시에 한 나무에 이렇게 열려 있다 해서 화실상봉수라고도 해서 그러니까 꽃과 열매가 동시에 같이 달려 있다 해서 상서로운 나무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요 꽃이 1년 그러니까 1년 전에 핀 그 꽃이 결실을 맺은 종자가 거기인데 종자의 크기는 이렇게 삭과예요. 제가 여기 한번 갖고 나와 봤는데 이렇게 이거는 지금 차씨가 이렇게 3개가 들어있죠. 3개가 들어있는, 그런 껍질인데, 요 껍질이 전부 말라갖고 이렇게 벌어지면은 그 속에서, 이런 씨앗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심어갖고 종자 번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나무의 재배를 보면 차나무는 열대나 아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추운 곳에는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남원 이북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차나무 생장에 좀 힘들죠. 그래서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해주든가 하기 전에는 생장이 힘들고 그 이남 지역에서 자라는데 생육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18도에서 25도. 그래서 근데 또 너무 고온에서도 생육이 적합하지 않고 적당한 온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대라서 사계절이 있죠. 그 열대, 아열대 작물인 그 차나무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겨울에 추위가 이렇게 전라도 이북, 충청권이나 이 이북 쪽에서는 한겨울에 10도씩 이렇게 내려가는 날이 수일간 계속되는데 그렇게 잠깐씩 하루 정도 이렇게 추워지거나 이럴 때는 차나무가 다시 회복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 해를 입어가지고 차나무 생육이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재배를 할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차나무는 일조가 문제가 있는데 일조는 특별히 고려할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태양이 너무 강하면은 차의 성분 중에서 탄닌, 카데틴이라고 하는 탄닌이 함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맛을 내는 아미노산 함량이 이렇게 낮아져요. 근데 아미노산 함량이 낮으면 부드러운 맛이 약하고 그다음에 탄닌이 많으니까 좀 맛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일부러 일본 사람들은 기호적으로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햇볕이 아주 강하게 비치지 않게끔 차바두에 이렇게 차광을 해가지고 해가림으로 재배를 해서 부드러운 맛을 유도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이렇게 해가림을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뭐 특별히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차나무 재배에서 잠깐 보면은 차나무를 번식할 때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번식이 되는데 하나는 종자를 심어서 번식하는 법 또는 차나무에서 나오는 차나무의 가지 있죠. 잎이 달린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그거를 다시 영양 번식하는 거죠. 차나무 자체의 몸을 가지고 영양 번식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제가 좀 전에 이 종자 같은 거 있죠. 이거를 한 10월, 11월쯤 차밭에 가면은 흔히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밭을 차씨를 구하게 되면은 요것을 실내에 보통 사시는 분들은 뭐 베란다나 이런 데 화분이 있다면 그런 화분 속에다가 이거를 좀 이렇게 심고 뭐 한 흙을 이렇게 손가락 2마디 정도 되게끔 흙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쑥 눌러서 심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놓고 물을 주면은 한 4, 50일
근데 이게 굉장히 발화가 늦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안 나오면 차 씨앗이 죽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버리기도 하는데 한 보통 아주 빠르면 40일, 그다음에 50일, 60일 정도 돼야지 싹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집에서 이렇게 그 관상수로도 이렇게 재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종자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전라도, 경상도 이런 좀 우리나라의 남부에 속하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마당에다가 이렇게 심어놔도 차를 한번 관상수 내지는 이렇게 키우면서 차 싹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줄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재배에 대한 거를 살펴보시면서 그 차밭이 있죠. 차밭에서 이제 여기는 전부 그 인위적으로 이제 차밭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나무가 그냥 두면은 키가 한 2m 정도까지는 크지만 우리가 수확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1m 이내로 이렇게 정지를 해가지고 차밭을 가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강진에 있는 그 태평양 차밭이고 보성에 있는 그 보성나원, 그 다음에 하동 또 일본에 있는 차밭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강진의 그 차밭 모습에서 여러분들 그 이렇게 흰 기둥이 이렇게 깊게 이렇게 높게 올라온 거 있죠. 그게 그 위에 선풍기처럼 프로펠러가 이렇게 팬이 달려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겨울에 추운 기온이 뭐 영하 5도, 10도 이렇게 되는 기온이 계속되고 그러죠. 그럴 때 지상에서 한 10m 정도 높이는 이 지상의 온도보다 한 1, 2도가 높대요. 그래서 새벽에 영하로 막 10도 이하로 막 내려가서 한 해를 입을 것 같을 때 요거를 이렇게 요 선풍기 같이 생긴 그 팬을 켜주면은 이게 방상팬이라고 하는데 이 팬을 틀어주면은 그 10m 이상의 상공에 있었던 그런 공기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한 1, 2도 정도를 좀 따뜻하게, 그래서 재배를 좀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재배 차밭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렇게 방상팬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차 산업을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 때문에, 겨울의 추위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구릉지가 많고 그래서 차 재배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자생지에서 방치돼서 자랐던 그 아주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차나무 종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전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차 재배를 이렇게 좀 확대시킨다면은 뭐 요새 뭐 그 농업 이런데 그 고소득 작물 뭐 이런 쪽으로도 중요한 그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나라 그 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한번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의 성분과 건강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는 75%에서 80% 정도가 수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고용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렵을 1kg를 가지고 차를 만들면은 차를 다 만들어서 차가 완성됐을 때 한 250g 전후에 차가 나오게 돼요. 1kg를 만들었을 때.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수분으로 증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차 중에서 약 40% 정도가 물에 추출되고 나머지는 불용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우려서 한 잔을 마실 때 여기 우러나온 성분이 한 40% 이내고 나머지는 차입에 그대로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차를 마시고 나서 이 찻잎 찌꺼기도 이제 가능하면 집에서 이렇게 요리에 이용을 한다든가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차의 성분을 보면 수용성 성분, 불용성 성분, 기타 도표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물에 우러나는 거, 우리가 차를 우렸을 때 우러나는 성분은 뭐 카테친이라든가 아미노산, 카페인, 당류, 사포닌, 이런 비타민, 뭐 B군이라든가 C,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가 먹으면 보건적으로 굉장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런 성분들의 효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로 이렇게 추출해서 마시는데, 물로 아무리 추출해도 나오지 않는 것, 지용성의 어떤 뭐 향기 성분이라든가 이런 비타민 A나 E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이런 종류들은 잘 우러나지 않겠죠. 그런 거는 요 차잎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찻잎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용해서 먹으려면은 우려서 마시고 이파리도 먹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티백 같은 경우는 입이 형상이 거칠기 때문에 사실 식용으로 좀 먹기는 조금 그런데 그래도 먹어도 무방한 거죠. 근데 이제 잎차의 경우에는 차를 우려내고 나서 뭐 나물로 먹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강의 후반부에 차의 응용 부분에서 한번 다시 이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의 이제 성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녹차의 성분은 일반적으로는 지리적 환경이라든가 이 생산되고 있는 토양이라든가 기후 이런 특성에 따라서 포함되고 있는 함량의 차이를 보이는데 보통 체엽 시기가 빠른 어린 잎 우리가 우전으로 알고 있죠. 우전이라든가 아니면 고구라든가 아니면 세작이라든가 극세작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어린 잎차들 이런 어린 잎차들에는 총 질소량, 유리아미노산, 카페인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늦게 탄 잎일수록 하면은 뭐 우리가 중작, 대작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이죠. 뭐 이파차 이렇게 분류되는 차들에는 상대적으로 카테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건적인 효능을 느낄 때는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건강 차에서 말하는 뭐 항암작용이나 여러 가지 주체가 되는 게 이제 카테친 성분인데 그래서 카테친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뭐 중작, 대작 이런 종류들도 건강에 참 좋아요. 근데 차를 마시면서 자칫 요새 보면은 어디에 이제 어느 어른이라든가 조심스럽게 차 선물을 할 때 그래도 우전이라든가 뭐 세작 이런 거를 선물해야지 좀 이렇게 존중해 드리는 느낌이 들고 막 이래서 사실 좀 부담스럽게 선물할 때 뭐 이렇게 좀 뭐 고가의 내지는 이런 고급 이런 거를 선물하기도 하는데 사실 영양적으로 이제 주변에 저 경우도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허물이 없거나 이렇게 굳이 예의를 아주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중작 정도가 저는 참 무난하게 선물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성분 함량을 한번 이제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모든 성분이 골고루 아주 이렇게 포함되고 좀 성숙된 느낌이 들고 다양하게 함유된 것이 완전 중작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급의 차들이거든요. 근데 이 세작이나 우전이나 뭐 고구나 뭐 이렇게 어린 잎들은 아미노산이 많고 카테친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맛을 내요. 근데 조금 이제 중작 이런 종류가 되면 차입이 좀 커지면서 고구라고 하면은 4월 20일을 고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4월 20일 이후에 한 5월 1일 뭐 내지는 5월 5일 막 이런 식이 되면은 날씨도 많이 뜨뜻해지고 일조량도 많아지죠. 그래서 그때 생산된 차들 뭐 중작이라든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그런 차들은 식물적으로는 영양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는 반면에 맛으로는 좀 이렇게 강한 맛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좀 부드러운 맛을 싱겁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차를 마시다 보면은 그 부드러운 맛에서 그 은은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차의 진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그 은은한 맛을 즐기지만 아주 일상에서 다반사로 이렇게 마시기에는 중작 정도가 좀 이렇게 무난할 것 같아요. 성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성분에서 이제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녹차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성분들은 음용할 때 추출하는 물의 온도 시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녹아나는 함량의 차이를 보이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온도라든가 농도를 맞추는 거 그게 차의 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차의 간을 맞추는데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차의 간을 자기가 이렇게 숙달시켜서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차를 잘 우리고 차를 오래 마셨고 차를 즐기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차의 간을 아주 적절하게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루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잎차는 이렇게 추출을 해서 그 수용성 성분만 먹지만 가루차는 이 녹차로 만들어서 그걸 곱게 가루를 내서 물에다가 우리 미숫가루를 풀듯이 물에다 이렇게 잘 개어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루차를 이용할 때는 그 차잎에 가지고 있는 성분을 100% 전부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뭐 이제 차로서도 마시지만 식품에 첨가물로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가루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이제 차의 성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국산 녹차의 그 성분에 대한 차이를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 그 그림 그 표에 보면은 B하고 H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B라는 거는 보성에서 보성산 한 가지 녹차 샘플링한 녹차를 얘기하는 거고, H라고 얘기하는 거는 화계에서 나온 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 산지 하면은 보성과 화계, 그다음에 제주도, 뭐 강진, 뭐 영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 두 군데를 한번 비교를 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기라고 되어 있는 1, 2, 3, 4, 5는 먼저 이제 그 4월 20일 고구 전후로 해서 15일 간격으로 체엽을 해서 그 이파리에 그 생산된 그 차의 성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1 얘기하는 거는 1번 시기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우전 정도에 고구나 우전 정도에 해당되고, 2번 하면 이제 세작 정도 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도 되면은 뭐 중작, 대작 이렇게 돼서 3, 4, 5번까지, 5번까지는 아마 티백용 차, 5번 시기가 되면 티백용 차가 되는데, 그때에 따라서 수분이나 가용성 고용분, 무기성분, 뭐 총질소 이런 성분들의 함량 변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 거,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차가 뭐다 해서 이렇게 한번, 여기에는 아미노산이 얼마큼 포함이 돼 있고 카페인이 얼마큼 포함이 돼 있고, 이 정도로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참고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차는요, 그 평균 부분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총 질소 같은 경우가 5.1, 보성은 5.1, 화계는 5.7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총 질소 함량 같은 거는 일본 사람들은 차의 품질을 그 질소 함량에 따라서 많이 비교를 하는데, 5 정도 이상이 되면 아주 고급의 그런 차에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차에는 요 데이터는 한번 제가 직접 실험을 했었던 건데, 굉장히 그 질소 함량이 높고 아주 우수한 그런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나라 녹차의 비타민 A, C, E. 비타민 A, C, E는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이 뭐 병이 걸리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산화가 돼서 우리 녹이 쓰는 것도 이렇게 산화가 되고 그러는 거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산화가 되면은 거기에 이상이 생겨서 그게 잠깐 산화가 됐다 멈추면은 회복이 되는 거지만, 그게 한 장소에 계속 그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거기에서 어떤 뭐 종양이라든가 뭐, 그래서 그게 그 악성일 경우에는 뭐 이제 암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그냥 뭐 종양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산소가 그냥 산소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닿아서 그 산화가 돼서 일어나는데, 이 비타민 A, C를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비타민 A, C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어딘가 붙어서 그 산화작용을 하려고 하는 그 산소를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한대요. 결합을 해갖고 산화가 되는 것을 방지해서 항산화 비타민.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대를 하자면은 뭐 항암작용이라든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비타민 A, C, E 세 가지의 그 항산화 비타민의 함량도 보면은 상당히 다른 종류의 뭐 국산이 아닌 그 요즘에 뭐 많이 들어와 있는 외래 어떤 그런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함량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국산 녹차의 그 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도표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국산 그 녹차의 성분과 좀 비교를 해서 일본이나 중국 차의 성분 함량을 한번 참고로 살펴보는데, 옥로는 일본에서 제일 고급의 차라고 하는 거죠. 가장 고급의 차라고 표현하는 게 옥로인데, 옥로에는 아미노산이 많아요. 그래서 옥로차를 생산할 때는 거의 전부 이렇게 옥로차 생산되는 차밭에 가보면 해가림이라 그래갖고 위에다 차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검은 그 차강을 하죠. 그래서 아미노산 함량을 높여서 재배를 해갖고 만드는 건데, 이런 옥로하고도 우리 질소량, 아까 조금 아까 살펴본 우리나라 질소량도 옥로에 아주 버금가는 그런 품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전차라는 거는 이거 끓일 전차를 해서 일본에서는 우리가 입차 있죠. 이렇게 우려서 마시는 입차를 전차라고 이 분류를 하는데, 전차 우리 일반 그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뭐 우전차, 고구차, 세작, 중작, 대작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일본에서는 특상급, 상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고기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은 굉장히 우수한 품질인 것을 알 수 있겠고, 번차라 그러는 거는 하급의 녹차예요. 일본에서 분류하는 하급의 녹차고, 볶은차는 차를 우리는 보리차라든가 뭐 이런 거 요리 볶아서 많이 이렇게 마시죠. 근데 차는 차로 제다하는 거 말고 차도 그렇게 보리차나 뭐 옥수수차처럼 많이 볶아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볶은차를 호지차라고 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호지차, 그다음에 가루차, 말차죠. 그다음에 중국차의 여러 종류들에 대한 성분이 제시되어 있는데, 한번 차분히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우리 차가 굉장히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이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녹차의 맛 성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녹차를 우리가 마시면은 오미가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녹차를 마시면 5가지 맛을 다 이렇게 맛볼 수 있다고, 어떤 분은 뭐 희노애락 이런 것까지 이렇게 오미 5가지 맛을 맛보는 것처럼 차를 통해 갖고 인생을 굉장히 이렇게 심오하게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확대해서 하시기도 하는데, 쓴맛, 떫은맛, 감칠맛, 단맛, 신맛 이런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한방에서는 신맛은 간에 좋다 그러고, 짠맛은 신장, 단맛은 비장이나 위장, 쓴맛은 심장에 좋다고 하는데, 차에는 이 5장에 다 좋다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오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방적으로도 굉장히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이런 거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그 녹차의 색과 향기와 맛 성분을 살펴보면 아까 그 5가지 맛을 보이는 것과 또 색을 나타내는 데는 뭐 엽록소라든가 데아플라빈, 데아루비긴 이런 것들이 녹차의 색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에스테르류나 알코올류 같은 것이 녹차의 향기, 그 다음에 맛을 작용하는데, 그 녹차의 성분하고 맛을 잠깐 보면은 카데친류 있죠. 탄닌인데, 탄닌은 옛날에는 떫은 맛만 나타낸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온화한 어떤 부드러운 맛, 온화한 쓴맛 이런 거에 작용을 해서, 전에는 탄닌 함량이 많으면은 차가 너무 강하고 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인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 임상으로 기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차에 탄닌 함량이 어느 정도 있어갖고 이 온화한 쓴맛이 우리가 그냥 쓰다는 거하고 좀 틀리죠. 수렴성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카데친류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있는 게 좋다 하거든요. 그래서 카데친류는 떫은 맛만으로 대표됐지만 지금은 온화한 맛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카페인과 사포닌인 쓴맛, 아미노산의 감칠맛, 부드러운 맛, 유리당류 단맛, 부드러운 맛, 유기산의 신맛, 또 수용성 펙틴이나 단백질이 점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먹었을 때, 입에다 먹었을 때 어떤 맛의 작용, 오미에 작용하는 거 아니지만 입속에 어떤 볼륨감이라든가 그런 거 이렇게 마셨을 때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차의 맛 성분을 잠깐 살펴보고 이제 보건종 효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차는 항암작용, 아까 그 항산화 비타민 이야기도 했지만 항암작용, 돌연변이 억제 효과, 콜레스테롤 제거 효과. 그래서 요새 성인병 뭐 그 당뇨병, 고혈압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차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잔 먹고는 절대 효과가 없죠. 꾸준히 다반사로 차를 이용을 하면은 차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건강적 효능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서너 잔 정도의 차를 계속해서 마시면,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에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차 역시도 계속 꾸준히 우리가 이제 그 허기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밥을 먹듯이 차를 꾸준히 마시면 이런 보건적 효능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어떤 실험적인 차원에서, 임상 실험적인 차원에서 증명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에이즈 바이러스의 역전사 효소에 대한 억제 효과, 그 에이즈 바이러스를 증폭시키는 그 효소를 억제시키는 그런 작용을 차가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작용들을 차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로 회복이라든가, 그리고 그 기억력이라든가 판단력 증진 효과가 있는데,
쥐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해보면은 쥐를 미로를 통과하게 해요. 복잡한 미로를 만들어 놓고 쥐가 그 미로를 얼마나 짧은 시간에 빠져나가는가 실험을 해봤는데, 그 실험에 임하기 전에 이 쥐에게 A하고 B로 나누어서 A는 그냥 먹는 대로 자기 그 먹이하고 물을 주고, B에다가는 자기 먹이에다가 물 대신 찬물을 줬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먹이고 난 다음에 미로 실험을 했더니, 그 차를 먹은 그 쥐들은 그 미로를 통과하는데 뭐 한 10초가 안 걸려요. 먹지 않은 쥐들은 1분이 넘게 걸리는 그 미로를 10초도 안 걸리는 빠른 시간에 미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갔던 데는 쥐가 머리가 이게 이 두뇌작용이 활발해지니까 다시 그 자리를 안 가요. 그래갖고 한 번에 딱 미로를 출발해가지고 금방 딱 나가는 게 한 뭐 10초 전후.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차를 먹지 않은 쥐에 비해서. 그래서 이 실험을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차를 많이 마시면은 이 학습 능력 증진을 시킨다,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머리를 좋게 하고 맑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또 쥐를 역시 그렇게 그 먹이를 줘서 키워가지고 그 수조에서 해엄을 얼마나, 수조인데 이렇게 기어서 올라올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는 사각으로 돼 있는 수조에다 쥐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물을 넣고 물 속에서 얼마나 이 쥐가 빠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차를 먹은 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이 발버둥을 치면서 물에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버텼어요. 근데 차를 먹지 않은 쥐들은 역시 금방 이제 몇 번 이렇게 버둥버둥 하다가 이게 빠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실험을 통해서 뭐 지구력이라든가 운동신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향상시킨다, 차를 많이 마시면.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이제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적 효능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들 지금 그 강의 노트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은 이런 성분들이 항목별로 이제 많이 참고가 될 만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 성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는데, 카데춘류가 있어요. 카데춘류는 탄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카데춘류인데, 카데춘은 보통 그 녹차의 뭐 한 10% 이상에서 15% 그 이상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녹차의 단일 성분으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카데친이에요. 근데 이 카데친은 탁월한 해독력으로 비타민류와 더불어서 항산화 작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 공해 오염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우리가 영양을 골고루 잘 섭취를 해도 어느 정도 알게 모르게 먹는 그런 어떤 오염 물질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해독해야 되는데, 차는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체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 해독력이 가장 탁월하고, 그리고 기타 뭐 브로콜리라든가 여러 가지보다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실험들이 많이 되고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데친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체업 시기가 늦은 큰 잎일수록 함량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차를 마실 때 굳이 우전 이런 거보다 뭐 중작이나 대작, 시중에서 구입하면 한 1, 2만 원 내지는 그 이하 정도에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죠. 그런 거로 이렇게 아주 다반사로 차 생활을 하고 싶은데 차를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죠. 근데 사실 건강적으로는 중작 이상의 어떤 그런 찻잎이 아주 자연스럽게 성숙을 아주 잘한 그런 찻잎을 이용한 차를 마시는 것도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차에서 차를 드시면서 이제 가장 또 염려하는 부분, 좋은 부분, 차가 항암작용하고 요새 치매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는데, 차를 많이 마시니까 카페인 때문에, 저는 카페인에 너무 민감해요, 이런 분들의 고민이 종종 있어요. 근데 사실은 차의 카페인은 그 카페인 자체만 들어있는 다른 음료와는 달리 여기에는 뭐 아미노산도 우리 살펴본 것처럼 아미노산도 있죠. 그 다음에 카데친도 들어있죠. 또 비타민도 들어있죠. 이런 성분들이 같이 카페인이 우리 생리내에서 작용을 할 때 과하게 작용하거나 아니면은 카페인이 조금 소량 들어갔을 때 그 작용이 너무 약한 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버퍼링을 해주죠. 완충작용을 해서 도와줘요. 그래서 카페인에 굉장히 예민한
있는 사람이라 해서 차를 마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는 카페인의 작용을 이런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성분들이 이제 그 이렇게 완충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생리작용 같은 경우 보면은 대뇌 중추신경계 흥분과 강심작용, 이뇨작용, 혈관학대 작용 이래서 생체 내에서 각성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아주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요. 정신을 맑게 할 수 있고 또 이뇨작용을 하죠. 이뇨작용을 해서 이제 불필요한 노폐물이 빨리빨리 순환이 되게. 그 다음에 강심작용, 그 다음에 아까 두뇌 촉진을 해서 기억력을 증진시켜요. 그 다음에 약한 증상의 편두통 같은 거. 이게 막 강하게 편두통이 오면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약한 증상의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차를 한두 잔 마시면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게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이 차를 드시다 보면 경험적으로 내 몸에서 이런 증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페인에 대한 부분은 차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뒤에 여러분들 차 이야기 부분이나 뭐 이런데 참고할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을 텐데 한번 자세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타민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 비타민, 비타민 A, C, 그 다음에 비타민 B1은 당뇨 활동을 원활히 하는 거로 알려져 있죠. 이런 비타민류가 다른 식물에 비해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 아미노산, 부드러운 맛에 작용하는 거, 그리고 감칠맛. 에 작용하죠. 근데 이제 이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 차강 재배, 해가림 재배를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함량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부드러운 맛을 내는데 이 아미노산은 그 근래 중국에서 얼마 전에 사스가 발병되고 했을 때 전 국민에게 차를 마시게 했어요. 이 차에 있는 아미노산이 그런 이제 면역 세포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해서 뭐 사스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면역력을 증가시키면 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겠죠. 걸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제가 그 사스 그 발병했을 때 제가 그때 전후해갖고 한번 중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오지에 차를 마시지 않는 지역에서도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공공으로 식사하는 장소에서는 차를 정부에서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주게끔 강제적으로 그렇게 법령을 만들어놔서 차를 마시지 않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차를 주고 이러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미노산. 그때 우리나라 김치도 굉장히 이렇게 막 각광을 받았었죠. 그런 것과 같이 일맥에서 이제 그 차를 그 사스 예방에서 많이 마셨던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무기성분이 있죠. 무기성분 체내 대사 활동을 원활히 해서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는 뭐 칼슘, 인, 칼륨, 뭐 철 이런 것과 미량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당류와 유기산, 사포닌, 그 인삼이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차에도 소량의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엽록소는 녹차일 경우에는 차의 신선도를 이제 볼 때 차가 이렇게 보면은 약간 검은색이었다 물이 들어가면 다시 파랗게 살아나죠. 엽록소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신선도라든가 어떤 차의 품질의 지표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적혈구를 증진시켜서 피를 맑게 하고 그리고 이 새살이 돋는 거를 촉진하기 때문에 외과 수술에서 이 봉합 부위에 이 엽록소를 이용해 가지고 빨리 아물게 하는 이런 것에도 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바 성분이 있죠. 가바 성분은 우리가 현미에 여러분들 혹시 쌀티운 현미밥을 드셔보신 적 있죠? 요새는 밥솥에서도 현미를 넣고 밥을 지으면은 그 발화 현미 밥을 짓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발화할 때 가바 함량이 굉장히 이렇게 증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현미가 각광을 받게 되는 건데 차에도 가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소량이 들어있어서 건강상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어떤 현기 처리를 하면 가바 함량이 20-30배가 증대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가바를 증대시켜서 만들어진 그 생산되어 있는 가바차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증대시켜서 그거를 우리가 기능성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웬만한 그 혈압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한 증상의 혈압 환자들은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이 가바차를 처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녹차를 처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한 90% 이상이 완쾌된 어떤 임상 실험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가바 같은 성분은 기능성 성분으로 기능성 차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식물학적인 고찰, 또 차의 성분, 또 차의 효능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잠시 이제 수업을 정리하면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동다성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차 이야기를 살펴보시고 나서 이 강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